논술은 공식이다. 네, 반갑습니다. 탑논술 논술 강사 배유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 문제를 가지고 한양대의 전반적인 어떤 출제 유형이라든가 그러니까 풀이법, 해법에 대해서 속 시원히 좀 우리가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논제가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양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양대 뭐 아시다시피 90분 동안에 한 문제를 푸는 학교죠. 게다가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한양대는 애시당초 논술의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또한 내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비교과가 반영이 되긴 하는데,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이제 글쎄요, 서강대처럼 논제의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 뭐 정말 큰일 나버린다거나 뭐 이럴 정도로 논제 자체를 분석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한양대는 굉장히 좋은 재료, 깔끔하게 손질된 좋은 재료를 공급을 할 테니 최상의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어떤 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기견해라든가 사례라든가 그리고 뭐 유려하게 그 제시문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안목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자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논제를 보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나의 그 은혜 저주와 다의 화폐 개혁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라의 A와 B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추론하시오. 자, 이게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뭐가 하나도 안 쉬워 보이는데, 이게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가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타의 그 근거, 그러니까 심층적인 근거형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 치고는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논제가 깔끔하고요. 논제가 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좀 보니까 가를 참고해서 자,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 저주와 그리고 다의 화폐 개혁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프하게 정리를 하자면 가의 근거에서 나와 다를 해석해 달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근거라는 표현을 꼭 쓰진 않았기 때문에, 뭐 참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를 언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와 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가가 제시한 범주, 즉 그 바운더리 내에서 나와 다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보시면은,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 라의 A와 B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추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아직 제시문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자료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현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라에 나타나 있는 A와 B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현상이 결국 앞서 살펴봤던 누굽니까? 은혜 저주, 그리고 화폐 개혁,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대전제에 해당되는 가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근거를 통해 추론해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한양대는 문제가 뭐 아주 어려운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례를 묻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 요약도 초반부에 특정 제시문을 지칭하면서 특정 제시문을 요약을 하고 뭐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좀 출제를 하곤 했었는데, 뭐 2019학년도부터 좀 달라진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라고 시켜봤자 무의미하게 말 그대로 패러프라이징해서 자신의 언어로 고쳤어야 되는데, 단순히 서머리 차원으로 제시문을 그야말로 요약 정리하는 듯한 그런 답안들이 좀 범람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가볍게 100대 1을 넘기는 학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우리가 이제 평가의 요소로 보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지금 논제가 얘기하는 바대로 제시문들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제시문 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시문 가라고 하지 않고 왜 지문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사전에서 지금 돈과 화폐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왼쪽 칸에서는 이제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전상의 어떤 정의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그 돈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종류로서 실물화폐하고 명목화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다 라고 해서 이런 예들을 쭉 들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의 어떤 뜻들을 보니까 물건의 값도 되고 뭐 재물이나 재산, 무엇을 쓰는 데 드는 비용 뭐 등등의 어떤 다이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돈의 어떤 사례로서 실물화폐하고 명목화폐로 지금 분류를 했는데, 자, 실물화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고유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갖는 물건이 화폐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물건 자체가 희소하거나 교환하기 편리하다는 특징을 한다. 그렇죠. 어찌됐건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바로 뭡니까? 가치를 매개하거나 교환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이제 너무 소지하기 힘들다거나, 그죠? 또는 적당히 또 희소해야 되겠죠. 너무 많아 버리면 가치 자체가 너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실물화폐는 기본적으로 화폐가 갖춰야 될 어떤 교환하기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희소해야 된다, 적당히 희소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목화폐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자, 물건의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그렇죠, 실물화폐가 아니니까 물건의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관습이나 국가 법률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여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브로마블에 있는 장난감 화폐 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못 사죠. 잡혀가겠죠. 왜? 그건 당연히 지금 사회적 신뢰, 사회적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문을 보지 않더라도 경우의 수가 아마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물화폐와 명목화폐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제시문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거나 또는 안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우리 논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은의 저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 개혁에 대한 어떤 시민의 반응을 지금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제시문이 바로 한 페이지만 넘기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제시문 확인하기 전에 논제의 출제 의도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예측을 해보는 것도 돈 드는 일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은의 저주라고 하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은이라는 어떤 금속이죠. 자, 얘가 지금 언급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실물화폐에 대한 얘기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지폐 이런 거니까 명목화폐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제시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자 스페인은 은의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 참고로 세계사라든가 인문학적인 공부를 조금 하신 학생들이라면 아마도 은의 저주가 되게 유명한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이 거덜내버린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대표적으로는 우리 대항해 시대 때 가장 잘 나갔던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잘 나가냐면 지금의 미국 정도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끌고 유럽의 모든 분쟁 지역에는 다 가서 이제 오지랖을 떨었죠. 그래서 본인들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유럽의 경찰을 자처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 근간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막대한 어떤 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은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스페인에서 될 리는 없죠. 당연히 어디입니까? 금광에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뭐 멕시코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남아메리카에 있는 신대륙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나라들도 아작이 났을 겁니다. 다 뭐 원주민들 끌려가가지고 광산에서 노예로 일하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자, 아무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 시기의 역사를 말할 때 은의 저주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곤 한다. 그 이유는 은이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동시에 끝없는 재난과 변수도 함께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스페인이 받은 은의 혜택은 삽시간에 불행으로 바뀌고 말았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죠. 그 다음 문단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은 왜 저주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은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은을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금속으로 여긴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여겼다. 자,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은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됨으로, 즉 화폐의 양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쉽게 해서 어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은은 스페인 왕실에 거대한 부를 가져다 줬대요. 자, 16세기 후반에 은은 왕실 총 지출의 44%나 차지했다. 갑자기 전 유럽 대륙의 경제가 자극을 받았고 15세기 이래 유럽을 괴롭혀왔던 화폐 금속의 부족이 완전히 해소됐다. 누구 덕분에? 은 덕분에. 그죠? 이 은은 스페인이 유럽의 전쟁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신속한 무역 확대를 촉진시켰다. 그렇죠. 당연히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 때문에 자, 약 1세기 동안 스페인은 물론 전 유럽의 물가는 4배나 뛰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은의 양이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식민지에 가서 끊임없이 은을 모여온 겁니까? 채굴해서 갖고 왔겠죠. 은이 많으면 좋으니까. 영국의 생활비는 무려 8배나 뛰었다. 자, 물가가 어찌나 올랐던지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가격혁명이라 부른다. 자,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뭐까지? 세계 대공황까지 왔다라고 지금 제시문은 얘기하고 있죠. 자, 원래 생산력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스페인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죠. 바로 뭡니까? 은의 양이 늘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원인이 식민지를 향하는 상품 수출 탓으로 돌렸대요. 그리고 왕실은 상품 수출 금지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고 결국 스페인은 해외 식민지 시장을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에게 갖다 바치고 말았고, 뭐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은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떠났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농사 짓고, 그죠? 성직자 하셔야 될 분들이 다 조국을 떠나서 이역만리로 가는 겁니다. 뭘 찾아? 은을 찾아. 그렇게 되면 이제 스페인 자체의 어떤 생산성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스페인의 내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생필품이나 공산품 같은 것들도 다 뭐 하게 될까요? 해외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있던 은이 계속 외국으로 유출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막 유출된 은들은 역시나 스페인 하나만 거덜내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겠죠. 이 은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중국까지 가게 됩니다. 예, 중국이 뭐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차라든가 이런 거 유럽인들이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다 뭘 줬겠어요? 은을 줬겠죠. 그리고 그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좀 갈게요. 자,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 혹은 전 세계의 화폐 체계를 지탱하는 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일종의 환각, 즉 어떤 물건의 가치에 대한 가상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오늘날 금융용어로 풀어보면 이 강력한 환각은 바로 화폐의 신용이다 라고 얘기하죠. 환각이 지탱하는 돈의 세계는 극도로 강해질 수도 극도로 뭐 약해질 수도 있다. 은은 바로 이런 마술을 부려 스페인에 저주를 내렸고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가난의 심연으로 걸어가야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은의 저주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좀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가에서 보니까 이 은은 고유의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물화폐겠죠. 그죠? 왜냐하면 뭐 이거 녹일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안 되면 이거 다 녹여가지고 장신구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실물 화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 자체가 희소하거나 교환하기 편리하다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환은 편하겠죠.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희소성이 유지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래는 희소하고 교환하기 편리했기 때문에 실물 화폐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가치, 어떤 가치의 안정성이 붕괴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페인 정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뭐 한 겁니까? 막 갖다 모은 거죠. 투머치하게.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재앙이 되고 만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화폐로서의, 즉 실물 화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다시피 하게 되겠죠. 예, 왜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그죠? 자, 그걸 지금 은혜 저주라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다음 제시문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다음 제시문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자, 한번 보죠. 다제시문.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2년 6월 9일 하오 7시 30분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긴급통화조치법을 통과시키고 10일을 기해 평가를 10배로 인상하는 자, 무슨 개혁입니까? 통화개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통화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구화폐와 신화폐가 등장하게 됐는데 그들 사이에 가치가 몇 배, 10배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어느 시점이 데드라인이 지나면 더 이상 구화폐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잠자고 있던 옛날 돈을 신화폐로 교환하기 위해서 막 은행으로 몰려올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묻어뒀던, 감춰뒀던, 지하경제에 있던 그런 어떤 화폐들이 막 나타나게 되겠죠. 양성화가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런 어떤 화폐 개혁이 단행이 됐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내 재산이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실물적인 담보로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뭐 쌀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돈에 대한 단위 자체가 10배 정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슬쩍 뭐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뭐 분식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4,000원 받던 라면 가격을 갖다가 5,000원 이러면은 너무 많이 오른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게 단위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슬쩍 올리는 것도 가능해질 거예요. 예, 자연스러운 어떤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9일 밤 그 10시 화폐 개혁 단행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시민들의 표정은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대문, 동대문 등 큰 시장은 10시 반을 전후해서 재빨리 문을 닫았고 자파상 쌀가게만이 몰려든 고객들로 법석이었다. 그럼 뭡니까? 갑자기 밥 많이 먹으려고? 그게 아니죠. 좀 전에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잽싸게 이제 뭐로 교환하는 거예요? 쌀로 바꾸려고 오는 거죠. 왜냐? 쌀은 기본적으로 아니 뭐 화폐가 뭐 몇 번을 화폐 개혁을 하건 간에 뭐 한국 사람 쌀 먹고 살아야 되는 필수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뭐 시중에 풀려 있는 상점에서 팔고 있는 쌀의 양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지금 현 상태의 어떤 희소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안전 자산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9일 밤 신문호회와 방송을 통해 자, 10대 1로 화폐 개혁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이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자, 가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가정 부인이 자, 호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당황스러워 뭐라 할 말이 없다. 그죠? 뭐 다가점 주인은 어떻습니까? 뭐 괜찮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장사가 앞으로 잘 될지 염려스럽다. 이게 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점 주인이 뭐라고 하죠? 물건은 9일 밤 자꾸 팔았는데 오늘부터 재료를 살 수 없으니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 재료를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재료를 공급해야 될 재료상들이
일단은 이 화폐 개혁이 단행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치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물들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쌀을 사야 할 텐데 쌀 가게에 가도 팔지 않으니 아침부터 끼니가 곤란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팔지 않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버스 차장이 얘기하네요. 지금 알았다. 신한자리를 받아야 하는지 어쩐지 어리둥절해 통 모르겠다. 공무원도 뭐라고 합니까? 월급쟁이므로 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쌀 문제가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면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다시 가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명목화폐는 물건 고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 돈 쪼가리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역사적 관습이나 국가 법률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뭐죠?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이 단행되다 보니까 이 사회적 신뢰가 지금 어떤 거예요? 형성되지 못한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잽싸게 이분들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구화를 팔고 어디로? 일종의 실물화폐라고 볼 수 있는 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려는, 즉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쌀 값은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앞에 논제로 좀 돌아가서 말이죠. 나의 은혜 저주와 다의 화폐 개혁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은혜 저주는 바로 뭡니까? 실물 화폐의 말 그대로 망해버린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의 화폐 개혁은 결과적으로 명목화폐가 급작스러운 어떤 변동에 의해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이제 제시문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라를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비트코인 여러분들도 뭐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일단은 주어진 자료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정부가 규제를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시문상에 대한 얘기만 갖고 우리가 답안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자 2018년 초에 가격 변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지불 수단으로 개발이 된 거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얘의 취지는 뭡니까? 바로 명목화폐로서 명목화폐의 기능과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불 수단으로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말은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명목화폐지만 실질적으로 명목화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바로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뭐 한 달 새 가격이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불안정, 이렇게 가치의 어떤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얘가 화폐의 제대로 된 지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비트코인의 사례를 앞서 우리가 봤던 경우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은혜 저주와 얘의 차이는 바로 뭡니까? 은혜 저주 같은 경우에는 실물 화폐가 망해버린 케이스죠. 희소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종의 어떤 명목 화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그러한 어떤 자격과 또는 어떤 사회적 신뢰 체계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적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출제자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봅시다. 자, 마리아 테레지아 은화죠. 자, 뭐 이분은 뭐 오스트리아의 뭐 국모 같은 분이신데, 자, 이 여제의 상을 담고 있는 은화랍니다. 자,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제작하고 활용되어 뭐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자, 쭉 법정화폐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요때 이제 상실을 해버렸네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화는 20세기 전반까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지불 수단으로 널리 뭐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이 반대 경우네요. 자, 얘는 지금 잘 봅시다, 여러분들. 테레지아 은화니까 얘는 바로 뭡니까? 은으로 만든 돈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물 화폐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명목 화폐라고도 볼 수. 어쨌든 화폐의 어떤 용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 화폐의 지위를 어느 시점에 상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목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까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된 건 바로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 테레지아 누님이 너무 예뻐서? 그런 거 아니겠죠? 바로 이게 뭐로 만들어졌다?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은이 가지고 있는 적당한 어떤 희소성, 그리고 뭐 소지하기 편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명목화폐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물화폐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답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200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안 구성 요건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크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논술 문제를 좀 흔히 많이 풀어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가를 참고하여 나의 은혜 저주와 다의 화폐 개혁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에이, 그래도 어떻게 다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있어. 가를 한 문장 정도로라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근거하여 나와 다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글자 수는 넉넉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사례를 지금 묻고 있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가를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거예요. 자, 가는 아까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돈, 그리고 두 가지 화폐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었죠. 자,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로 넘어간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가를 간략하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문단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나 설명, 다 설명이 각각의 문단으로 나뉘게 되면 모두 3개의 문단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 수의 추이를 봐서 라의 A와 B를, 그러니까 글자 수가 좀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좀 모자란다라는 느낌이 들면 하나의 문단 안에 이어서, 연이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총 4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글자 수가 좀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이제 이걸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를 참고하라고 했지 어디까지나 뭐 가에 근거하여 라든가 또는 가를 요약하고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가를 얘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가 뭐 사전에 한 장 이렇게 찢어놓은 거하고 스크랩한 거하고 똑같은데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뭐로 들어가도 됩니까? 재심은 나의 은혜 저주부터 출발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앞서 가에서 언급한 이것은 무슨 화폐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언급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 가이드 답안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은 나에서 은혜 저주는 은혜 발견으로 인해 부를 얻게 되었던 스페인이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몰락하게 된 역사를 일컫는 용어이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은혜 저주를 규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은은 그 자체의 희소성과 교환 편리성 덕분에 유럽의 화폐 금속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자, 이것도 뭐 재심문의 내용을 지금 요약한 거죠. 대량으로 거래되었으나 그에 따라 은의 양이 점차 증가하자 그 자체의 가치는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은, 즉 은의 저주라고 하는 비극은 스페인이 실물 화폐의 일종이었던 은의 가치가 유한하며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요렇게 이제 답안을, 가이드 답안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첫 번째 문장을 바로 그냥 재심은 나의 은의 저주는 실물 화폐인 은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스페인에 이렇게 출발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쪽이든.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논제가 요구하고 있는 은혜 저주가 무엇인지를 실물 화폐의 어떤 비극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정답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제시문단은 구화 대비 1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그런 어떤 신화를 도입했던 1960년대 화폐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시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구화로 쌀이나 자파를 구매하기 위해서 가게를 찾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구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그를 상품으로 교환함으로써 자,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갑작스런 명목화폐의 가치 변화가 자, 개혁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즉각적인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지 않게 되자 그에 상응하는 실물로 이를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 다를 요약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몇 명 그 시민들의 어떤 인터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옴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인터뷰에서 특정 구절을 인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화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명목화폐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될 사회적 어떤 신뢰, 안정성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한편 라의 A는 온라인상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명목화폐를 지향하는 비트코인은 온라인상의 가상화폐라는 제한적 특수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적절한 교환 매개로서의 안정적 가치를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그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는 급격한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한 달 사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말았어요. 즉 이는 명목화폐가 갖춰야 될 사회적 관습이나 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신뢰가 부재할 경우 결국 그 화폐로서의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플랫하게 가지 않았으니까 결국 화폐로서의 안정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고 유통 또한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 이와 달리 B는 법정 화폐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마리아 테레지아 은화에 대한 자료인데 이 은화는 과거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 상실이라는 국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 전반까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은화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희소성, 바로 뭡니까? 일종의 어떤 실물화폐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이드 답안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입학처에서 공개한 우수답안 사례와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수답안 사례는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탑노술 블로그 오셔서 자료 다운받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제시문 나에 대한 요약. 자, 스페인에 일어난 은의 저주는 화폐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특성을 바탕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아메리카 발견 이전까지 은은 그 자체로 희소성을 가졌으며 동시에 교환의 편의성을 인정받아 실물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대량의 은이 유입되자 그 희소성은 급락하였고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은의 희소성 감소는 곧 실물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급등하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화폐의 가치가 절대적일 것이라는 스페인의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자, 뭐 손색 없이 잘 쓴 답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다를 보시면 다도 똑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화폐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쌀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명목화폐와 실물화폐 차이점을 인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정부 측에서 구화 신화의 가치를 10대 1로 조정하였을 때 구화를 계속해서 소지할 경우 화폐 가치는 이전에 비해 10분의 1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장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뭐 영원히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언제까지의 시한이 있죠. 그 안에 이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교환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쌀 쪽으로 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법정화폐는 명목화폐로서 법률을 통해 강제적인 가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은 괜찮고요. 그러나 쌀이라는 현물화폐는 다르다. 쌀은 의식주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특성을 가지며 자,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의식주 우리 생필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오로지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부분은 이 답안을 쓴 학생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격의 탄력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민중들은 구화를 쌀로 변환하여 자신의 재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그 사용 범위가 법에 의해 대단히 제약을 받는 화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투입된 자본 대비 높은 수익을 가져온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히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급등하였고 이 또한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투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인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제시문 그 어디에도 정부가 규제를 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다 알고 한국 사람이랑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이 답안은 지금 모의논술이죠. 모의논술에 대한 우수 답안 사례로 지금 뽑혔기 때문에 물론 한양대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답안을 써주기를, 최고의 어떤 작품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익스큐즈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로는 가급적이면 제시문에 없는 정보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게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답안을 쓴 학생이 한양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양대 문제는 자기 견해, 특히 사례를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요건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가치의 허상성이 지적을 받아 사용자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수요 규모의 축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결국 비트코인은 명목화폐와 실물화폐 중 어느 형태의 화폐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좋네요. 예. 반면 비의 마리아 테레지아 은하는 명목화폐와 실물화폐의 역할을 차례로 수행했다. 그렇죠. 18세기 오스트리아 내에서 자, 명목화폐 역할 수행을 다 했고요. 그게 완료가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서는 실물화폐로서의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B 부분은 뭐 완벽하게 흠잡을 데가 없는 답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